제로 금리는 조만간 다시 오지 않을 거다. 한두 달 전부터 이제는 뭐 피크아웃 쳤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안도 랠리라고 해서 일정한 반등이 이제 지속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오르고 하니까 좀 위기감이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금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 즉 굉장히 좀 강한 스탠스로 가져갈 걸 시사하면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빠지고 있는 거죠. 한국도 사실 그 영향이 일부 있고요. 주춤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당장은 좀 덜 받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왜 미 연준은 1년 전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에 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처럼 다들 이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근본 원인. 인플레가 쉽게 안 꺾여서 그렇습니다. 인플레 이게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좀 끝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폴 크루그만 같은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또 이거 공급망 교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거다 이랬는데 다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틀렸고 지금도 인플레가 빨리 잡힐 거다. 그리고 잡히면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전망들이 지금 다 어긋나가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1, 2차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물가가 잡힌 이래로 40년 동안 계속 인플레가 내리막 기조였어요. 전 세계 평균이. 그런데 코로나 시기 끝나면서 이제 막판에 지금 인플레가 확 온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사실은 한 중반부터 인플레가 확 뛰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뛰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그 미 연준이 오판한 것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공급망 교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좀 풀리고 나면 물가는 안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올 초 들어서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때문에만 인플레가 지금 왔을까? 사실 근본적인 배경은 이 과잉 유동성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금리 정책 기조도 이제 변동을 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동안 금리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과잉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이제 지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하면 1%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거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사상 최저 수준의 1% 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췄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 미국 주택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막 부풀어 오르고 한국도 그때 유동성 과잉으로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신용 차주들한테 돈을 막 안겨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하도 이제 버블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를 2004년부터 미 연준이 밟기 시작하고 이른바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스몰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0.25%포인트씩 꾸준히 올려가서 1%에서 금융위기 직전까지 5.25까지 올려버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고 금융위기 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유동성 과잉 때문에 생긴 버블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초저금리를 만들죠. 제로금리를 낮춰버리고 양적 완화를 시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온 배경도 저금리였고 그리고 유동성 과잉이었고 근데 그때 적절하게 다시 시중에 돈을 흡수해서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기존의 좀 정상적인 금리 정책 수준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간 주요 배경이 뭐였냐? 물가가 안정돼 있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남유럽 재정위기에 왔을 때 이때 말고는 대체로 그냥 물가 수준이 2% 전후 수준에서 그쳐버렸어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되게 값싼 물건들을 저렴하게 이제 공급해준 뭐 영향도 있었고, 경기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잘 안 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플레 현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또는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막 돈을 막 푸는데도 그래서 유동성 과잉으로 막 물가가 뛸 줄 아는데 물가가 안 뛰어. 근데 막 주택 가격 올라가고 막 곳곳에서 이제 주식시장도 막 상승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거나 생산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시장 올라가니까 그걸로 이제 막 경기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뭐 자산 가격 좀 올라간다고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보고 야 니네들 문제야 막 이거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 당시엔 다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좀 방심한 거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처음에도 워낙 이제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더 푸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풀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해 중반부터 이제 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급망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공급망이 교란됐죠. 뭐 예를 들어서 생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셧다운 되니까 생산도 잘 안 되는 경우 많고, 또 해상 운송도 이제 느려져서 전에 같으면 뭐 한 2, 3개월에 도착할 게 막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전부터 이제 진행된 건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미중 경제가 블록화 현상이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한번 꺾이다가 그래도 다시 이제 진전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제 부상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이제 패권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처음엔 관세 장벽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 나라는 상종 못할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취급하면서 아예 이제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갈라서 버린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 사실은 국내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경향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게 생산된 물자를 싸게 공급받아서 쓸 수 있죠. 물가가 싼 효과를 많이 누렸는데 이제 그게 점점 단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게 산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가뜩이나 유동성 과잉 상태에서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플레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그게 미중 경제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 버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잇따라 이제 쌓이니까 드디어 인플레가 폭발해 버린 거죠. 뭐 지금 한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뭐 내년 되면 이제 인플레가 3%대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중립금리, 경제 성장이나 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도 떨어뜨리지도 않는 그런 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가 대략 뭐 2%대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게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긋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교란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 주택 가격하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라기보다는 임대료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거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사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많이 보셔야 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이제 뭐 저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예, 이걸 제외한 근원물가라는 걸 따로 봅니다. 근원물가. 이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어 인플레이션에서도 그렇고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도 그렇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급이에요. 주급이. 한 32% 정도 됩니다. 미 연준이 이제 정책 판단에 근거로 삼는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제일 큽니다. 지금.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 다 합쳐봐야 20%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에 한 30% 가까이는 서비스 물가인데요. 서비스 물가는 뭐에 좌우돼요? 인건비에 좌우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안 떨어지면 잡힐까요, 물가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 뭐 식량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진행형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는 있지만 주거비하고 저 인건비가 안 잡히면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떨어지긴 할 텐데 되게 완만하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높은 수준까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심지어는 4%에 도달하는 금리까지 올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이 예전에도 사실 있었는데 최근에 더 불거진 거죠. 근데 왜 미국의 주거비가 빨리 안 잡힐 거냐? 미국의 진로우라는 이런 그 민간 주택 가격 지수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국민은행 뭐 가격 지수나 이런 거겠죠. 이게 이제 오르는데 실제로 이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건 한 1년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참 올라가서 이제 꺾이기 시작해도 얘는 한동안 1년 이상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 주거비가 한동안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오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안 꺾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건비 한번 보시자고요. 미국의 지금 노동시장은 되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하다는 건 뭐냐면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구인 대비 구직 비율인데 그 2대1 비율이에요. 뭐냐면 지금 뭐 경기 침체 막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아직은 전혀 거의 안 느껴져요. 구인자 한 명당 일자리 2개를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업자보다는 일할 사람을 찾는 회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건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5% 이상 계속 나오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이 상황은 뭘 말하냐면 물론 이제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전체 지수가 8, 9% 가까이 나오니까 뭐 임금 상승률이 그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5%대 상승률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5% 이하로 떨어질 압력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신호 오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적 부진을 겪는 기업들부터 이제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실업률도 지금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 뭐 조금씩 올라갈 거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건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안 떨어질 겁니다. 주거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 추세들을 보면 가파르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안전판인데 여러분 사실 미국이 지금 역대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 0.75%포인트씩 이렇게 연속으로 2번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0.5를 한번 올렸죠. 빅 스텝도 크다고 그랬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고 8월은 이제 쉬었고 9월 달에 다시 이제 그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때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냐 빅 스텝을 밟을 거냐 이 전망에서 지금 최근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 0.75를 올린다라는 전망이 또 이제 우세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가파르게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아직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수십 년간 길게 보면 40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금리 인하기죠. 또는
뭐 조금 더 짧게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또는 더 짧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어진 초저금리와 가액 유동성 상황이 이제는 그 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이제 유동성 긴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일정하게 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가 일정하게 잡힌다 하더라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2% 초중반 이상의 금리는 아무리 낮아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한국, 미국 공통적으로 그럴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제로 금리는 조만간 다시 오지 않을 거다.